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저도 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뭐 걸리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 되게 토요일 날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앞에 세션도 들으시고 되게 소중한 시간 또 내주신 것만큼 또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사실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앞에서 했던 내용들보다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랑 이 기존의 프로그램 환경이랑은 좀 다르게 클라우드라는 걸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잘 모르시는 거는 좀 약간은 좀 그런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조금 전에 조성우 부장이 말을 했겠지만 클라우드 시대에서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사실 윈도우 애저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시간은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개발자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은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클라우드 OS 전략이라든지 윈도우 애저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요. 애저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거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다. 나는 가상 머신도 만들어 보고 윈도우 애저에서 뭐 웹사이트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나는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굳이 상관이 없고요. 나는 좀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또는 조금은 써봤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1분, 2분, 3분, 4분, 5분. 예, 감사합니다. 한 15분 정도 손을 들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오늘 90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한 70분 정도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험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또 손을 다 안 드시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분들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대부분은 클라우드 경험이 없으신 부분들로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OS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클라우드 기반에 돌아갈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특정 어떤 운영체제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클라우드 내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전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OS를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 쪽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백엔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건 웹 서버건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건 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위에 사실 운영체제를 그냥 그것만 놓고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운영체제 놓고 파일 서버를 쓰든 웹 서버를 쓰든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쓰든 DB 서버를 쓰게 되는데 그런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되게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OS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OX는 내가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운영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클라우드 OS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퍼블릭이 됐던 프라이빗이 됐던 이 OS가 사실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 간에 사실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사실은 안 쓰고도 내가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버의 기능들이 사실 클라우드로 기능에 옮겨가고 있는 이유들이 사실 그런 이유 등에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멘트들처럼 사람 중심의 IT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위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업무들 자체가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또 시스템의 보안을 높이기 위한 또 그런 보안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리는 건데 그 환경들 때문에 또 다른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제 표현은 어떻게 보면 뭐 모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데 좀 근대적이라는 좀 표현을 들었냐면 뭐 모바일이 됐건 태블릿이 됐건 아니면 터치 베이스 앱이 됐건 사실 아니면 한 사람이 쓰거나 정해진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많은 사람들이 쓰더라도 사실은 서버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백엔드 클라우드 OS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내가 원래 쓰고 있는 운영 체제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 마치 클라우드 플랫폼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비전이고요. 그거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된 것이 바로 윈도우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버가 됩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더 맞겠죠. 발음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윈도우 애저 또는 뭐 일본 사람들은 아주르라고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뭐 미국 하면 약간씩 발음이 좀 틀리긴 한데 그냥 한국적인 발음으로 애저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크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되죠. 인프라를 빌려 쓰는 인프라스트루에서 서비스인 이아스, 플랫폼만 빌려 쓰게 되는 플랫폼에서 서비스인 파스, 또 이런 것들 결국은 최종 사용자한테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환경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리소스 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서버 10대, 20대, 100대가 아니라 1000대, 2000대, 3000대의 수많은 서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내에 일렬 쫙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장치들도 부착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리소스들이 쫙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무제한은 아니지만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호스팅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리소스 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자가 서비스입니다. 자가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만약 시스템이 뭐 끄거나 아니면 시스템 확장을 늘리고자 할 때 호스팅 환경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서버 늘려주세요. 트래픽이 초과했습니다. 트래픽을 늘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직접적인 그 사용의 주체가 되고요. 그 디스크 용량도 마찬가지고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이렇게 뭐 늘렸다 줄였다는 부분들이 구성이 됐고요. 또 네 번째로는 당연히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되냐? 왜 나는 지금도 충분히 우리 회사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도 업무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클라우드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의 패턴들 자체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한다라는 그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트렌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경제성. 내가 서버를 하나 두는 거랑 아니면 가상 머신을 클라우드에 두는 거랑 솔직히 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금액으로 본다라면 호스팅 환경에서 두는데 뭐 ROI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거기더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 찾아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뭐 클라우드랑 가격 비교를 하고 싶다. 클라우드가 과연 좋지 않은지 알고 싶기. 근데 그중에 첫 번째로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비용적으로 그 비용 보니까 뭐 VM 얼마입니까? 뭐 미디움 사이즈 VM 한 달 동안 쓰게 되면 뭐 한 16만 원 나옵니다. 아유 비싸네 호스팅보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계신데 데이터 디스크 용량은 얼마 하세요? 전부 그러면 그거 재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정확하게 만약에 엄청난 시스템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회사가 전체 쓰고 있는 스토리지 용량을 몰라요. 대략적으로 뭐 20테라 쓰고 있나? 그럼 디스크는 얼마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뭐 한 40테라 갖고 있다. 그럼 그 나머지 20테라는요? 그냥 안 쓰고 그냥 미리 남겨준 거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결국 안 쓰면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낭비예요. 낭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용량도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남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언젠가 차 올라겠지라는 예상치만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비용. 네트워크 얼마큼 쓰세요?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그 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재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한 만큼 재면 되고, 사실 우리는 네트워크 하는데 별도로 월 얼마로 돈 내고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관리적인 비용들, 실제 IT를 운영해야 되는 분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구매라든지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요소를 사실 비교할 때 단순하게 VM에 들어가는 비용을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현재 그냥 낭비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첩성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회사였는데 게임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 아주 큰 회사, 한국에서도 9천억 이상의 돈을 버는 아주 큰 회사인데 어떤 좋은 게임이 딱 나오면서 로그를 막 수집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로그를 수집하려니까 DB 서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로그 수집 서버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이 서버 필요합니다라고 IT 운영팀에다가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실이라든지 IT 운영팀에다 요구를 한 거예요. 나 서버 필요하다. 로그 수집하기 위해서. 요청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반 뒤에 그 서버가 요청한 사람한테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로세서가 생각나실 거예요. 자, 위에 상관한테 얘기합니다. 저 서버 필요합니다. 야, 품위서 작성해. 그럼 오케이 됐어요. 승인 받았으면. 승인도 프로세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다시 견적 받아야 되죠. 주문해야죠. 하드웨어 또 와야죠. OS 설치해야죠. 한 달 반도 어떻게 보면 빨리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한 달 반 뒤에 그 로그를 수집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클라우드에서 가상 번지를 만드는 시간 정확하게 6분 걸립니다.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즉 기업의 민첩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서버를 필요로 하고 하는 시점에서 당장 그런 서버에 대한 리소스가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나게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률은 뭐냐면요. 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에 사실은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IT 자원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IT 부서 안에도 구매 담당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좀 더 시스템에 더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어떤 그 서버를 둬야 되고 그런 것들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윈도우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맨 밑에 인프라 서비스. 말 그대로 IT 자원이 되는 인프라인 가상 머신, 가상 네트워크, VPN, 뭐 트래픽 매니저, 네트워크를 로드 밸런싱 해주는 어떤 그런 트래픽 매니저들, 네트워크를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분산해주는 CDN 이런 서비스들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 위에는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RDBM에 쓰이는 SQL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블랍 저장소, 그 다음에 NoSQL 형태의 시리얼 테이프들, 로그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 뭐 그런 것들이 저장돼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가보게 되면 플랫폼 레벨로 뭐 웹사이트라든지 캐시라든지 인증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서비스, 그 다음에 통신을 위한 서비스 버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쫘르륵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IT 쪽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튜닝도 해야 되고 어떤 서버의 리소스의 산정에 대한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 클라우드로 가면 이걸 그냥 내가 불러다 쓰기만 합니다. 부하가 늘어나면요. 그걸 자기가 맞춰서 확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레고 블록을 예전에 그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인증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내가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를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애저에 있는 거랑 우리 회사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동을 시켜서 애저에 있는 클라우드 그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가 대외적인 어떤 인증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그런 모델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애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윈도우 애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오늘은 사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미 많은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테크데이 때 제가 뭐 그런 가상 머신에 대해서는 발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서버 탐색기라고 원래 기존에도 있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인데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서버 탐색기를 통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서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쭉 제어하거나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윈도우 애저라는 항목이 사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 서버 탐색기 안에 있는 윈도우 애저 그 노드 밑에 전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브스크립션, 한국말로 하자면 구독이라는 걸, 그 구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MSDN 계정이 갖고 계시다라면 MSDN 통해서 윈도우 애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할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거 외에도 구독을 여러 개 갖고 있다라면 그 구독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데모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좀 낫나요? 뒤에 계신 분들? 예. 서버 탐색기 부분이고요. 서버 탐색기에 보게 되면 뭐 데이터 연결, 서버에 이런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애저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애저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베이스, 가상 컴퓨터, 모바일 서비스, 웹사이트, 저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 구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어카운트, 그 다음에 이 구독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인증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윈도우 애저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로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윈도우 애저 계정을 입력을 하게 되면 라이브 어카운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예. 이제 로그인이 됐고요. 아까 없던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어카운트들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제 계정 갖고 있는 거 제가 별도로 또 따로 서브스크립션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어카운트 이렇게 돼서 요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비주얼 윈도우 애저에 있는 이런 계정들이 사실은 그 서브스크립션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만약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개발 툴, 뭐 이클립스라든지 아니면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지만 그건 말고 그렇지 않다라면 전부 다 이런 이런 웹사이트 콘솔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상 머신을 만든다라든지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든지 어떤 그런 모든 작업들을 사실 이원화해서 개발 따로 이런 관리적인 기능을 사실 별도로 따로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는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로그인한 것처럼 여긴 또 포털 웹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구독에 대한 부분들을 복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아까 조금 보신 것처럼 서버 익스플로러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전체적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웹사이트들, 뭐 가상 컴퓨터 이렇게 나와서 가상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한다든지 끈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상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또 하나 부분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이랑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상 머신을 첫 번째로 이용을 한다라면 가상 머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검증,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QA 작업, 그 다음에 부하를 줘서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쉐어포인트 서버, 그다음에 오류에 대한 어떤 재현 및 검증, 그 다음에 교육 및 데모 환경으로서 이 VM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윈도우 애저 서버 탐색기 밑에 가상 컴퓨터가 따로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상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거나 종료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탑을 연결해가지고선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상 컴퓨터에 보시게 되면 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상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에서 현재 이 가상 머신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트. 그래서 현재 파워쉘과 리모트 데스크탑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여기서 종료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예, 원격 데스크톱 이렇게 떴고요. 요거 그 다음부터는 원격 데스크톱 화면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에 이용을 해가지고선 이제 원격에서 열려서 이 리모트 데스크탑에서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윈도우 애저 콘솔에 와가지고요. VM을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상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윈도우 애저에서는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그 가상 머신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서버 2012, 예. 여기 RDP 커넥션이 이렇게 열린 거고요. 뭐 화면 뜨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예. 원격지에 제가 이스트 아시아 데이터 센터에 만든 윈도우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윈도우 서버 2008이라든지 쉐어포인트 서버, 그 다음에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SQL 서버 2014가 CTP 버전인데요. SQL 서버 2014에서 내가 미리 테스트해보고 싶다. 사실 SQL 서버 2014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뭐 MSDN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빈 서버에다가 그 OS 올린 다음에 SQL 서버 2014 설치하고 뭐 테스트하고 다 테스트 끝나면 다시 또 지우고 뭐 이런 작업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실 거예요. 없는 표정을 다 지으세요. 있는 척 해주세요. 예. 근데 사실 뭐 왜냐하면 SQL 서버가 중요한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럼 굳이 그것 때문에 뭔가 서버를 준비하고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SQL 서버 2014가 CTP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VM을 선택을 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 바로 테스트해보고 이거 퀄이 안 돌아가네. 이거 뭐 문제 있다.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런 뭐 CTP 버전 같은 경우 설치할 때도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도 있고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 2013 프리미엄이 설치되어 있는 VM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보고 싶은데 그걸 꼭 OS를 다 라이센스를 사지 않고 그냥 VM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뭐 오라클, 뭐 우분투, 센토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가지고 내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예? 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죠. 왜냐면 제가 같이 뭐 저는 MS 직원이기도 하지만 MS에서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뭐 모든 고객분들이 다 윈도우를 쓰실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를 쓰시는 경우에도 이런 윈도우 애저에 대한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SQL 서버 프리미엄이 있는 VM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가상 컴퓨터 이름을 VM02 자금.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 VM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 이름을 허용을 했더니만 수많은 해킹이 시도가 됐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패스워드 바꾸고 뭐 패스워드 1, 2, 3, 4 뜨끔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패스워드 쓰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실제 해킹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약해서가 아니라 만드시는 분의 그 계정, 어드미니스트 계정의 패스워드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RDP 프로토콜이 열려 있으면 계속 트라이를 시도하다가 딱 걸리면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엉뚱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다 악성 코드를 심기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지 SA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DNS 이름, 가입 서브스크립션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예, 프로토콜, RDP 프로토콜, 파워쉘 아니다. 난 기본적으로 HTTP도 열어야겠다. 80 포트도. 그럼 80 포트 선택해 주시고. 안 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L4 관리자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끝입니다. 내가 윈도우 서버 2012에 SQL, 비주얼 스튜디오 2013 프리미엄이 설치되어 있는 머신을 얻기 위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에서 팀장님 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 우리 현재 코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서버는 어디서 구할래?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디서 구할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 환경 안전하니? 그럼 보안성 테스트 해야 돼.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통해서 빌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5분에서 6분 정도 저 VM 만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내부 앤 테스트. 가상 머신에다가 개발자가 뭐 VHD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바로 올리실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저런 갤러리, 이미지 갤러리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서버를 VHD로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가상 디스크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VHD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도 그냥 우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고 동일한 환경을 VHD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업로드한 다음에 거기서도 똑같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윈도우 서버, SQL 서버. 그래서 그걸 샌드박스라고 하죠. 보통 이런 테스팅하는 환경들을 모래 상자, 아이들이 모래를 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래를 그냥 훅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모래 흘러내지 않게. 그 안에서만 놀아라. 그죠? 샌드박스 개념. 그래서 그 안에서 테스트하고 뭐 메시지 뭐 통신하는 거 서비스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예,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VHD를 업로드 해가지고선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 로컬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을 클라우드 테스트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 또 VPN을 연결을 해가지고선 사내와 연동을 하는, 통신상에서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개발팀도 클라우드에 있는 접속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VM으로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지사나 아니면 저쪽이 뭐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 대전에 있거나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VM으로 접속해가지고 우리 같이 환경 테스트해보자.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도 가능하고요. 예, 이제 웹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웹 개발 쪽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웹 개발?
예. 예, 저쪽에도 몇 분 들으셨는데. 웹 개발 쪽에 사실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쪽에 대한 개발도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윈도우부터 사실 아니죠. 호스팅부터 개발을 했죠. 웹 쪽으로 오게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는 사실은 문제가 발생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더군다나 내 로컬 머신도 아니고 원격지도 아니고 단순한 원격지도 아니고 클라우드 공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미국에 있는 어떤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들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스케일러블한 어떤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유연하게 어떤 리소스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 웹사이트라는 건 수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순하게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보다도 수많은 어떤 고려 요소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뭐 보안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 예, 뭐 크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중에 이제 웹사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쓰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던 어떤 스케일 확장성이라든지 자동화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 랭귀지가 아니라 PHP라든지 노드.js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웹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as a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팅이라는 표현보다는 웹사이트 as a 서비스, WAS라는 표현을 사실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라면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여기 웹사이트라고 있고요. 새로 만들기에 가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테크 데이스 미니 누가 쓰고 계시네요. 미니 코리아 예, 안 쓰고 계시네요. 지역은 동아시아에다 놓고 제 계정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동아시아라고 하게 되면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에다가 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홍콩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는 뭐 ISO 27001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컴플라이언스, 국제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다 인증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런 전력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적인 어떤 일반 호스팅 환경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웹 서버 인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임대해서 넣는 겁니다. 근데 요청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0초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테크데이스 미니 코리아 웹사이트.net이라는 이름으로 이 웹사이트가 이건 더미 컨텐츠고요. 딱 만들어졌습니다. 끝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HTML 소스라든지 PHP라든지 노드.js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배포는 gig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gig이라든지 TFS 서비스, FTP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스케일러빌리티, 뭐 플렉서블 그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공유 모드로 놓고요. 인스턴스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를 하나의 인스턴스가 웹사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5개를 하게 하면 5개의 웹 서버 인스턴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개의 웹 인스턴스들이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하기 위해서 5개가 복제가 돼가지고서 디플로이가 되는 거예요. 볼륨이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컴퓨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크기 조정에 다시 가서 표준 모드. 자, 이거는 오토매틱하게 스케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PU별로 하겠다. 인스턴스는 1개에서 10개까지 CPU 대상이 뭐 저거 60은 좀 그렇고
예, 70에서 90 사이에 오게 되면 내가 웹서버 인스턴스를 1개에서 10개까지 자동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약된 시간을 설정해 볼까요? 예약된 시간까지 설정하게 되면 일 시작,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평일과 주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야간에 사실 안 쓰잖아요. 아니면 또 야간에만 쓰이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로 내가 컨피그레이션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디플로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잘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보여드릴게요. 예, SM 엔터테인먼트, SM 타운입니다. 슈퍼주니어 M 사실 여자분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옆에 있는 그 분들 보지 마시고요. 보면 예, 그 슈퍼주니어 M은 중국 버전이에요. 중국 버전 슈퍼주니어고요. 중국 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웹사이트입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자분들은 소녀시대를, 여자분들은 엑소라든지 그런 분들 생각하세요. 중국 내에 여러분들 그분들의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짜야 돼요. 짜는 건 짜겠죠. 서버 운영은요. 중국에 있는 엑소 팬이 몇 명이고 소녀시대 팬이 몇 명일까요?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몰리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다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산둥성? 북경? 자, 콘텐츠는 유실되지 않을까요? 여러 걱정을 해야 되죠. 그죠? 자, SM 엔터테인먼트는 청담동 사무실에서 중국 출장도 안 갔어요. 호스팅 업체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보안 걱정도 없어요. 전 중국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인의 반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왜 우리가 클라우드를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디플로이하고 OS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 사실 클라우드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여기 보면 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고요. 웹사이트 소스는 아주 간단한 걸 하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인티저 값 1 증가시킨 다음에 버튼에 텍스트를 그냥 스트링을 뿌리는 너무나 간단한 코드를 디버그 포인트를 걸고요. 뭐 로컬에서 실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그러면 클라우드에 현재 디플로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클라우드에 있는 디버거랑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클라우드에 배포된 KBD 테스트 01 Azure website.net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자, 웹사이트가 떴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짜잔! 디버깅이 됩니다. 라이브 디버깅. 이 웹사이트 어디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홍콩에 있는 웹사이트 그 호스팅이 되고 있는 그쪽에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라이브 디버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값을. 예,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예, 넘어갔습니다. 1. 뒤에 분들도 보이세요? 예. 예,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예, 현재 1이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네, 내용이 끝나고 디버깅 봤다라고 하고 버튼의 텍스트가 1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브 디버깅 가능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디서 문제 생긴지 몰라서 그냥 오류가 생기면 그냥 딱 오류만 뱉어내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 하다 보면 디버깅 하는 이런 부분도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 디버깅이 되는 사이트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애저 빼놓고는.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웹사이트를 제가 가서 구성해도 보면 이건 이제 다시 포탈로 돌아온 건데요. 포탈에 가서 보면 아까 그 웹사이트 지금 디버거가 안 걸렸기 때문에 바로 되죠. 지금은 디버거를 이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에 가서 보시면 .NET 프레임워크 버전, 뭐 PHP를 사용한다면 PH 버전 있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여기 웹사이트 컨피그레이션 구성에 가보시게 되면 원격 디버깅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디버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플로이를 할 때, 좀 다시 보여요. 디플로이를 할 때 릴리즈로 빌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디버그로 반드시 배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버깅 버전만 하시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시를 할 수가 있는데 게시할 때 설정에 보면 있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현재는 이제 디버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릴리즈로 해버리게 되면 디버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디버기로 하게 된다면 이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의 심볼 파일을 같이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서 심볼이 없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쪽 디버거랑 우리 디버거랑. 그래서 심볼을 같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쪽에는 디버거랑 같이 통신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단계별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희 조성우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가보게 되면 여기 대시보드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써 있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서비스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소스 코드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서버 쪽으로 디플로이가 됐고 그걸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현재 소스들이 보이고요. 온라인 웹브라우저 아니에요. 웹브라우저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Hello World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 컨트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그냥 온라인에서 웹브라우저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소스라든지 그런 거 수정하시고 그냥 디플로이 하시면 바로 끝납니다. 멋지죠? 안 멋지나요? 웹사이트에 대한 거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https scm.azure 웹사이트 넷이라는 것만 치게 되시면 아까 저희는 웹사이트를 접속을 했잖아요. 그 웹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관리자용 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로그인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했는데 원래는 암호랑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든지 뭐 덤프라든지 이런 거 볼 수도 있고요. 진단 콘솔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디플로이한 웹사이트에 마치 그 웹사이트 디렉토리를 이렇게 콘솔처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트 하게 되면 밑에 URL 그 콘솔도 바뀌죠. dir 명령도 이렇게 먹고요. cd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cd 사이트 그럼 사이트도 들어갑니다. 월드와이드 앱 루트 이렇게 놓고 제가 봤던 아까 default.aspx 파일을 여기서도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에디트도 가능한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화면에서 좀 더 아니요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랑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요. 여기서는 그 콘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발만 끝나게 되면 사실 이런 온라인 상으로 해가지고 나 개발 어느 정도 해서 디플로이 했는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같은 동료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이동 중인데 태블릿이 있잖아 우리는 접속해가지고 별로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이걸 웹사이트를 수정할 일이 벌어지면 사실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협업도 가능하고요. 소스 코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 사실 빌드까지도 가능합니다. 빌드도 가능.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 기반으로 아까 제가 그 웹사이트를 디플로이를 할 때 발생했던 어떤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부하 관리의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사실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웹서버를 만약에 그 디플로이를 한다라면 IIS 웹서버라는 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됐잖아요. IIS 웹서버가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웹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할 수 있는 워크 프로세스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워커랑 통신을 하는 거죠. 야, 내 거 디플로이 했어. 내 소스 던졌으니까 너 다 동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워커가 이 워커는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다량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커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별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쉽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배포에 대한 측면도 뭐 FTP라든지 아니면 WDS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웹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서버의 어떤 워커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뭐 웹 매트릭스, 프로토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FTP, 뭐 GIG, 웹 디플로이먼트, HTTP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선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제어는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도 가능하시고 이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랑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5명까지 무료인가요? 5명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가 다 이제 몇 개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웹사이트 청이 측면을 본다라면 기존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배포 및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버저닝도 이제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쓰셔도 되고 버저닝에 대해서는 깃 같은 기능을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원격 디버깅 제가 보여드렸죠. 예, 모바일 서비스고요.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건 않건 요즘은 또 모바일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어떤 개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모바일 개발하기 위해서 모바일 서비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티피케이션 허브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서버 쪽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게임 클라이언트 쪽 막 유니티로 개발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서버 쪽 얘기를 하면 눈을 깜빡깜빡거립니다. DB 커넥션이 어떻고 뭐 서버 사이드에 뭘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하세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쪽에 특화되신 분들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들이지 서버 사이드에 수많은 뭐 인증, 데이터베이스, DB, 뭐 테이블 관리, 뭐 수많은 이런 작업들은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Node.js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덩어리로 그걸 모든 걸 다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하나하나 노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 데이터 서비스, 인증 서비스,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같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윈도우스 태블릿, 윈도우스 8 기반의 어떤 장치도 되고요. iOS, 안드로이드 장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폰 같은 경우에도 윈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아니면 표준 HTML 클라이언트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통신하는 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REST API예요. REST API를 사용합니다. REST API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REST API를 이용해서 이러한 모든 서버 쪽에 필요한 벌어지는 일들,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DB에 저장할 건지, 테이블에 저장할 건지, 블랍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몽고DB를 사용할 건지,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증, 아니면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쓸 건지 하는 그 인증적인 부분들, 그 다음 푸시 알람을 하는 것도 뭐 윈도우스냐, 애플이냐, 구글이냐 그런 서비스를 할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Node.js로 다 감싸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다 Node.js로 감싸놓고 클라이언트한테는
REST API만 불러라. 당신들이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 모바일 환경, iOS면 엑스코드, 안드로이드면 자바를 이용해가지고선 REST API를 부르라는 겁니다. 나 인증하고 싶어. 푸시 알람 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그 코드를 부르기만 하면 백단에서 이런 스크립트와 소스 제어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바일 서비스예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스케줄도 그다음에 커스텀 API 같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뿐만이 아니고 요즘 모던 앱이라는 것들이 푸시 알람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게임 이용하시면 자, 농작물이 수확이 끝났어요. 빨리 들어가서 수확을 하세요. 그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너무 이제 이 게임이 대박을 쳤어요. 그럼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줘야 될 게 몇 개나 될까요? 자, 옥수수와 딸기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푸시 알람을 줘야 되려면 그런 클라이언트가 100만이 넘어요. 푸시 알람이 하루에 나가는 게 몇 개가 될까요? 수십, 수백억 건의 푸시 알람이 계속 모바일 디바이스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서버 코드, 푸시 알람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 처리하기 위한 중간에 서버들 그런 걸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서버를 많이 두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에는 노티피케이션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허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노티피케이션 허브가 어떤 클라이언트 메시지 발생하는 쪽으로부터 그걸 받아요. 받아서 그거에 노티피케이션 허브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들 아니면 그 서비스들, 애플은 APN, 구글은 GCM,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PN, 이건 윈도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각각의 노티피케이션이 전달되고 있는 루트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각각 클라이언트한테 노티가 가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노티피케이션 허브입니다. 그래서 뭐 장치를 등록하는 거는 앱에서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으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게임이 됐던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이걸 노티를 받겠다라고 받으면서 설치가 되면 첫 번째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중간에 그 알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된 내용들이 노티피케이션 허브에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뭐 관심 태그들 아니면 형태들 뭐 나는 언어가 한국어고 어떠한 관심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태그 정보를 갖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앱에는 그런 태그라든지 템플릿 정보를 갖고 있고 사용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등록 및 삭제 뭐 난 더 이상 이제 애플리케이션 삭제가 됐다 그러면 또 이 노티피케이션 허브에서는 그런 등록된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태그에 따라 푸시 알람을 전송을 하게끔 되면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태그에 따라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럼 거기 태그뿐만 아니라 포맷이라는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그런 포맷으로 뭐 프랑스 사람한테 프랑스 포맷으로 뭐 유럽 뭐 그런 각 나라 포맷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노티피케이션 허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iOS라든지 아니면 구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환경상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윈도우스 8 앱을 가지고 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윈도우스 8 앱을 디플로이하기 위한 개발자 포탈입니다. 개발 포탈이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돈이 나가면 안 되는데 돈이 등록 한 2불인가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건 다시 취소가 될 건데 하여튼요. 그래서 그런 앱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제가 만든 앱들을 관리할 수 있는 포털 화면이고요. 이 포털 화면에서 제가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앱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비스 쪽에 가보게 되면 이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퍼블리셔라든지 이런 아이디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예, 여기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잘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키예요. 복사하셔서 쓰시면 푸시 알람 갑니다. 예, 돈 나가요. 저기 잘 안 보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시큐어한 아이디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누군가 땅 쏘면 어디 이거에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야, 요거는 제 고유한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인데 그거에 접속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크릿 키가 이렇게 저렇게 있고요. 그럼 저 키를 가지고 제가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제가 그냥 간단한 안녕하세요 테크데이 미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보였던 그 시크릿 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 앱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등록이 되었으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라고 딱 하게 되는 코드를 넣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거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윈도우 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등록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앱을 만드는 게 다 등록이 됐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응용 프로그램에 가면 요거만 켜주시면 됩니다. 알림 가능, yes로.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습니다. 앱스토어에 가가지고서 내가 앱스토어에서 내가 그 내 앱에 대한 유니크한 아이디와 키를 하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키와 아이디를 이 앱이 시작이 될 때 한번 등록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앱단에서의 모든 설치는 끝납니다. 과정은. 그 다음에는 다른 백엔드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자극해서 보내주면 그냥 딱 눌러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클라이언트 쪽이고요. 아이고, 예. send notification. 간단한 이제 콘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고요. 콘솔 프로그램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버스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그 추가 라이브러리를 뭐 누젯 패키지를 통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send notification async라는 펑션 하나 만들어서 얘는 노티피케이션 허브를 쓸 건데 커넥션 스트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다시 이제 윈도우 애저 포털에 와서 서비스 버스라는 게 있고 이제 애저에서 내가 이제 실제 그런 서비스를 매개체가 되고 있는 노티피케이션 허브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아까는 앱에서 앱을 제가 등록을 했고 이제 클라우드로 와서 그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 허브에 가가지고 알림 허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서비스 버스, 알림 허브, 빠른 성성해서 알림 허브 이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게 이런 그 KBD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가보게 되면 이거 어디서 보셨냐면 아까 제가 윈도우 그 스토어 앱 거기에 썼던 그 SID와 시크릿 키입니다. 그걸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액세스하기 제가 위에 보여드렸던 건 앱에 대한 아이디잖아요. 요거는 밑에 있는 이 키는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비스 버스에 대한 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지금 비주얼 요거는 이제 윈도우 8 앱이고요.
아까 이제 실행되면서 한번 등록된다라고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얘는 이제 윈도우 8 앱이 일단 실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시 가서 클라이언트 쪽에 가가지고서 예, 푸시 노티피케이션 왔죠. 그래서 제가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이거를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 콘솔이 아니라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똑같습니다. 코드는 똑같아요. 코드는 똑같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이거 뭐라고 쓸까요? 하이. 간단하게 하이. 버튼 누르면 예, 오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원격제 서버 VM 만들었잖아요. 그 VM에도 사실은 그 콘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카피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샌드 노티피케이션 폴더에 들어가서 exe 이름이 send notification.exe send notification.exe 예, 그죠? 서버 사이드에서 이렇게 그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 보냐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노티피케이션 허브한테 줄줄이 계속 보내줘 하게 되면 노티피케이션 허브가 딱 받아서 얘 누구지? 등록된 애들 보자. 아까 윈도우 8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제 클라이언트. 걔한테 푸시 노티피케이션 주는 거예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똑같습니다. 어떤 OS 상관없어요. 코드, 자바, PHP 다 상관없습니다. REST API만 부를 수만 있으면 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가격도 싸요. 제가 정확하게 그 영업사원이 아니어서 모르긴 했지만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숫자가 10만 개, 뭐 한 달 월 메시지가 한 100억 메시지 나가는데 10만 원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반대로 그런 서버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한다라면 엄청난 그런 비용이나 그런 게 들겠죠. 이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제가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분이요? 예. 반대로 이제 서비스 버스에는 이런 노티피케이션 허브만 있는 게 아니라 큐도 있거든요. 이제 큐나 뭐 이제 서비스 릴레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메시지라든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릴라이어블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바일 앱이든 아니면 다른 이기종 시스템에서 보내던 거든 어떤 서버랑 있는 시스템이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 같은 메커니즘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큐에 대한 부분들도 클라우드에서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알림 오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큐라고 해서 이제 현재는 큐가 없는데요. 이 큐를 코드상에서 미리 만들어가지고 코드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디버그를 걸어놨고요. 예, 그러면 이제 create queue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의 서비스 버스에 가가지고 제 노티피케이션 이거 있고요. 큐에 가서 보면 현재는 큐가 없죠. 그죠? 큐가 없고 큐를 샘플 큐라는 것이 큐가 만들어졌습니다. 큐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와가지고서 새로 고침해 보면 예, 샘플 큐가 만들어졌어요. 자, 큐를 일단 만든 겁니다. 클라우드 공간에 큐를 받을 수 있는 애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큐 처리한 부분들에서 제 장점은 다시 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20만 명이 우리 시스템 접속을 하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 큐 어떻게 처리할 거죠?
Q 서버 또 MS MQ 됐든 뭐 Q 서버를 만든다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선.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버스 중에 Q라는 애가 있다는 거니까. 걔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Q를 만들어 놓고 예. 키를 그래서 예, 이제 누르면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3개. 메시지를 제가 3개를 보냈고요. 그래서 요 큐에 가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고 속성에 가보게 되면 액티브 메시지 카운트가 3개라고 딱 나와요. 그죠? 보이시죠? 다 뒤에 계신 분들도 보이시죠? 3개. 예. 3개가 나오고 전송이 됐고요. 이제 수신을 합니다. 빼는 거죠. 퍼스트인하고 다 하나씩 빼는 겁니다. 빼게 되면 작업이 완료됐고요. 다시 여기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액티브 메시지 카운트 제로. 그죠? 엄청나게 제가 이거는 뭐 메시지 3개 보내놓고서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동시에 우리 어떤 서버에 있는 메소드를 불러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내줘야 돼요. 어싱크하게 아무리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메시지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큐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릴라이어러블하게. 반드시 처리해줘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어 게임 머니에서 내가 뭔가를 딱 눌렀는데 모르겠어. 걔는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야. 게시판에 있는 글이 아니라 실제 만약에 중요한 어떤 반드시 트랜잭션이 완전 트랜잭션 아니더라도 릴라이어러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이런 그 윈도우 애저에 있는 큐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버스에 있는. 그 다음에요. 제가 너무 데모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신 건 아니시죠? 재미없으셔도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젠가는. 예. 테이블 스토리지고요. 테이블 스토리지는 아까 DB가 아니라 실제 시리얼한 어떤 그 로그성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에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로그성 NoSQ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혹시 헤일로라는 게임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 돌아가는 콘솔 게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헤일로인데 헤일로가 FPS 총 쏘는 게임인데요. 데이터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다 RDBMS에 저장을 했는데 헤일로 최신 버전 헤일로 4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데이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저의 클라우드에 있는 테이블 스토리지에도 데이터를 다 저장합니다. 시퀀셜하게 발생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 총을 쐈다, 뭐 이런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DB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B라는 건 되게 코스트가 엄청 비싼 시스템이거든요. 서버도 필요하죠. SQL 서버도 필요하고 거기다 디스크도 필요하고 트랜잭션도 일어나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지 말고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NoSQL이라는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시리얼하게 쫙 기록을 해버리자는 거죠. 자, 시작. 예, 그러면 저도 디버거를 걸어놨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저장소에 제가 이 게임 서비스의 테이블에 보면 지금 피플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테이블 네임이 피플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 애저 SDK를 이용하셔가지고 저 네임 그 테이블 해당되는 부분들만 부르신 다음에 상속을 받으신 다음에 이 메소드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에다 각각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지금 가서 보면
리프레시 해보면 현재는 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가서 예,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테이블에 가서 값이 들어왔죠.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코드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값을 add하고 막 그런 식의 처리들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테이블에 값을 그냥 하나하나씩 넣게끔. 예,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랑 add new entity 해가지고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런 것도 지금 .NET에서 C샵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REST API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 PHP, 노드.js 다 됩니다. 해당된 SDK 저희가 계속 디플로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고 그 SDK를 이용하셔가지고 클라우드 공간에 이런 로그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DB에 넣지 마세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데이터를 DB에 넣기 시작하면서 개발자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형이 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난 스키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는 수많은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을 시작하기 하거든요. 그리고 얼터 명령도 내기 시작을 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데이터는 이런 형태대로 그냥 계속 테이블 데이터 저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DB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발생되는 시퀀셜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딜리트 하는 거까지 딜리트 엔티티 그 다음에 테이블 하게 되면 다시 테이블 가서 볼까요?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됐군요. 예, 딜리트 하는 부분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보면 예, 하나 지워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테이블을 관리할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제가 알리엠허브 아까 데모 사실 너무 짧은 시간에 보여드려서 이해가 안 되실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애저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이 데모라든지 순차적으로 그 모든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푸시 알림 보여드렸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기 위한 부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저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데이터 동기화하는 부분들 아니면 서비스 버스를 통한 어떤 메커니즘 그 다음에 VPN 연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VPN 연결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내 서버랑 윈도우 애저에 있는 VM이라든지 서비스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 버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서비스 버스 릴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버스 릴레이는 사내에 있는 어떤 펑션이라든지 기능들을 외부에 노출할 때 그 직접 노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그 어떤 릴레이 할 수 있는 서비스만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는 그 릴레이 서비스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 서비스가 백엔드로 안전하게 사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부르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버스 큐, 서비스 버스 큐 제가 보여드렸죠, 데모로. 그 다음에 버스 토픽은 큐랑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그 토픽에 따라서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토픽입니다. 예, 릴레이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어떤 사내에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얘가 서버고 DB인데 여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모바일 장치에 얘를 직접 액세스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시큐어하고 중요하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클라우드에다가 릴레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바일 장치들이 왜냐면 한꺼번에 다 네트워크로 들어오면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 생기니까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먼저 서비스 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가지 않고 클라우드에다가 릴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해주게 되면 get orders라는 메소드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쪽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호출은 걔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하가 많이 몰리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라든지 그런 메소드 호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서비스 버스 릴레이나 아니면 좀 더 시큐어하게 큐를 쓴다든지 그런 형태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설명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클라우드 설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클라우드 관련된 기능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95%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운영하셔야 된다든지 뭐 몇 가지 그런 거 있긴 하지만 1년에 월 단위 99.95%고요. 연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한 4시간 몇 분 정도의 다운타임을 빼놓고는 가용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정도면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좀 유연하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륨을 항상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또 이러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개발 툴을 배워야 되거나 이클립스라든지 뭐 이상한 걸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쓰고 계시던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냥 기본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그대로 클라우드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언어라든지 툴에 대한 부분들 사실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쓰는 툴이나 언어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은 혹시 뭐 일단 먼저 엔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